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신유정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현재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꽤나 좋은 호재성 뉴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큰 상승 흐름이 나왔던 바이오 업종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급격한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이 확인이 되고 오후장 들어서서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강력한 시장 안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럴 때는 실적 위주로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제 곧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성으로 잡아봐야 하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시티그룹 측에서는 여름에 약 10%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7월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한 업종들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보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7월에 코스피 예상 밴드 보시다시피 2650선에서 2880선까지 해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6월까지 들어서 코스피 자체가 2800선을 탈환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 7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크게 뚫어내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상단 자체가 2880선으로 교보증권에서는 보고를 있는데요. 6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개선되는 수출주 중심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수출과 밸류업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밸류에이션보다는 어닝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강하게 힘이 붙을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진짜 숫자, 실적을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진한 내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수출 실적주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영업이익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는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옆에 차트로도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쪽으로 역시나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으로도의 수출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중국 안에서의 수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숫자 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운송 쪽 그리고 보험 쪽 역시나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는 업종 가장 큰 두 가지를 꼽는다면 반도체와 자동차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보증권만의 전망이 아니라 삼성증권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위클리 리포트 내놓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결국에는 숫자가 따라오는 것은 반도체와 자동차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러한 실적 부분이라든지 숫자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결국에 한국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보험과 은행 업종을 지금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출 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는 업종 바로 전력 쪽인데요. 특히나 전력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는 결국엔 상승 흐름을 아주 강력하게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옆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시장에서 10% 이상의 급등 흐름 나오고 있고 대원전선은 9% 넘게 그리고 재룡전기 사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기업들 중 하나였는데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 5% 이상의 강세 그리고 일진전기, 가온전선까지 일제 오늘 전력주, 전선주들 4에서 10% 이상의 상승 흐름을 현재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전력인프라가 대선 결과와는 별개로 전력망 투자 확대에 대한 환경 조성이 전망된다라는 평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더불어서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강력하게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트럼프가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또 앞서서 노후화된 미국의 전력망 보강을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역시나 최근 들어서 기대감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력망 쪽으로의 확장이 주가에 크게 탄력을 받는 이유는 금액이, 돈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도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현재 증권사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LS 일렉트릭, 두 번째로는 대원전선입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저희가 좀 기업별로 약간의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체 매출이 4조 원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조 원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모두 다 안정적으로 약 1조 원대 매출이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년간을 봤을 때 4조 원대 매출 현재 전망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500억 원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자체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 단위 1,000억 원에 약간 못 미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 내놓은 컨센서스보다 이 상향된 수치를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KOC 전기를 인수를 했는데 변압기 설비 증설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엔 증설을 하게 되면은 매출량이라든지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양광 쪽으로도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전문 시공기업인 탑솔라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강력한 기대감이 나오는 게 대원전선입니다. 현재 증권사에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수출을 위해 미국의 여러 전력청에 샘플을 제공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또 구리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10,000를 돌파했다가 그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10,000 돌파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에서 주목하는 이 두 가지 기업 계속해서 따라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볼만한 기업들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주가 정말 강합니다. KB금융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KB증권 측에서는 금융주가 하반기에 더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보니까는 정리를 했는데요. 하이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과 규제 완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 그대로 금융기업들을 미는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산업 규제 완화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볼커룰 완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볼커룰을 완화했을 때마다 금융주들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집권하게 된다면은 금융주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이전보다 죽었습니다. 물론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한 차례 단행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한 차례 금리 인하만으로 사실 전체적인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힘을 받기엔 좀 힘든 상황이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세 번째 이유,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앞서 7월에 세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안이 발표가 됐고요. 또 9월 같은 경우에는 세법과 이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국회 통과가 될 전망인데 벌써부터 금융주들 앞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이 아무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이클인데요. 20년의 사이클을 주기로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40년 전에는 증권주가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또 20년 전에는 보험주가 강세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은행주의 강력한 사이클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금융주가 20년을 주기로 한국의 주식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2025년에 아주 강력한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만큼 강합니다. 특히나 하락장 속에서도 강한 업종들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아무래도 다가오는 실적 시즌, 이제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게 될 것인가, 이 실적이 주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변동성을 좀 잡아줄 수 있을까, 그 실적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7월 실적 시즌 그 첫 시작은 삼성전자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다가온 5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지금 실적 예상치, 시장은 삼성전자의 성적 다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시선이 더 많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차증권
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는 추가적인 전망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우선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한 상황이고 지금 시장의 예상치 영업이익이나 매출보다 10% 이상으로 다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 영업이익은 8조 6천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는 흐름을 좀 내놓은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 측면에서 노이즈를 보였던 건 이 엔비디아 HBM3 관련해서 테스트가 지금 좀 잘 되고 있나 그렇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좀 주가가 주춤주춤했던 흐름이 있었는데 현대차 증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영업이익이라면 이 HBM3 테스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플러스 알파 그 이상을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그리고 지금 현대차증권뿐만 아니라 키움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더 올려 잡았습니다. 11만 원까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아무래도 실적도 잘 나올 것이고 이 안에서 AI 모멘텀 더 강력하게 반도체주 전반의 호조를 함께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지금 판가 자체도 상승을 하고 있고 컨센서스도 훨씬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으로 계속해서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이러한 흐름 안에서 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최근에도 지금 좀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주가에는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의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철강, 기계, 통신, 미디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내놓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실적에 대한 예상치, 영업이익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한다면 주가에는 조금 더 좀 긴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실적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할 점, 주의할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를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어제 공개가 되었던 6월 수출입 동향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6월 수출입 동향 성적이 좋았습니다. 지금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7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역 수지 80달러로 흑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45개월 만에 최대 수준의 무역 수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 부각된 것이 단연 또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전년 대비 52.2%나 증가하는 수출액을 보이기도 해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수출의 힘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반도체의 힘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이 확인되기도 해서 그러한 맥락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바라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어제 공개되었던 섹터 가운데 농수산식품의 수출이 좀 줄어든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5월 기준으로 8.8%였던 수출량에 대비해서 6월에는 2.2%로 그 성장률이 둔화하자 주가가 좀 크게 흔들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 삼양식품은 8%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고 사조 대림 역시나 6%대 급락을 좀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이제 다가오는 실적 시즌 안에서 이 수출을 반영을 한 이후에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주가는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호실적을 미리 반영한 종목들은 조금 더 주의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추정치가 더 상향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 지금 상향된 종목 시가총액 상위 기준으로 SK하이닉스, HMM,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롯데웰푸드, 위메이드, DL이 꼽히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예상치보다 하향 조정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S-오일, 한화솔루션, JYP 엔터테인먼트, 영원무역,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SK네트워크스, 솔루엠이 조금 더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흐름 보여집니다. 이렇게 상위 종목들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다, 주가가 좀 뒤집힐 것이다,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종목으로는 CJ E&M, 이마트, 넷마블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그래도 기대감을 더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그룹 역시나 최근에 좀 해외 시장에서 부진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고금리 환경이 현대차에는 긍정적인 실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보여집니다. 특히나 완성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력한 상황이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기업들 어떠한 성적을 내놓게 될지 저희와 함께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은 안 좋습니다만은 파이널 샷에서 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전략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파이널 샷 출발합니다.
네, 7월 2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지금 양시장은 점점 더 하락하는 흐름이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세로 전하는 이후에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역시나 2%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마감장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오후장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지금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오랜만에 좀 어려운 시장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의 모습이 물론 이제 하락하는 날도 있고 상승하는 날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최근에 한 달 정도를 보면 상승하는 날이 훨씬 많았고요. 지수의 레벨도 6,000선대에서 7,000선대, 이제 2,600에서 2,700, 2,800까지 좀 넘어가는 전일 같은 경우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 지수의 하락이 점점점 깊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같은 포인트만큼 하락하더라도 하락률이 같더라도 점점점 커지느냐, 전약 후강이냐, 전강 후약이냐, 사실 이런 모습에 따라서도 시장의 이 모습들이 좀 결정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고 특히 코스닥의 낙폭이 상당히 좀 커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 요인을 우선 생각을 해보면 미국 시장에서 원인을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이 시장의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장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특정 종목, 매그니피센트 7종목들만 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전체적으로는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하락 종목이 상당히 좀 많아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은행주 올라가는 모습들, 테슬라라든지 애플 이런 종목 상승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지수 올라간 상승한 부분은 좋지만 그 외의 종목들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금리도 올라갔고요. ISM 제조업 PMI 좋지 않게 나왔고요.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상당히 좀 보수적인 모습들로 오늘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차익 실현 매물이 특히 기관 통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외국인이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했다는 부분들은 장중에서 매도 비율이 올라갔다는 거고 또 기관 쪽에서도 매도 금액이 점점점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점들, 이런 모습들이 시장의 하락을 좀 더 부추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이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좋게 얘기하면 순환매인데 이 매수 상승의 연속성이 일어나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지가 않습니다. 지수의 절대적인 레벨은 올라갔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선 주도 섹터들 몇몇 섹터들이 좀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못하고 있고 그럼 그 외의 섹터들이 그러면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 나오느냐,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올라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오전 시장이 상승하는 게 은행주가 거의 절대적으로 눈에 제일 많이 띄죠. 미국 시장에서 은행주 상승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미국에서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은행주들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강한데 또 내일 보면 어떻게 될지 사실 은행주가 나빠질 이유는 하나도 없고 어제랑 오늘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렇게 연속성이 상당히 좀 덜한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 오늘 시장이 코스피에서 낙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섹터가 가장 중요하고요. 낙폭을 얼마나 줄이는지, 코스닥에서는 헬스케어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얼마나 낙폭을 줄이는지, 이 코스피에서는 자동차, 코스닥에서는 헬스케어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일 시장을 예측해 보기 위해서는 이 두 섹터들이 낙폭을 얼마나 줄여가는지를 오늘 장 끝날 때까지 잘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지수상으로도 낙폭이 계속 커져가고 있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이 돼서 상무님께서도 정말 오랜만에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간은 그래도 강력한 섹터 아니면 이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와줄 섹터를 잘 찾아보면서 시장 대응을 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좀 강력하게 치고 올라와주는 섹터가 큰 힘을 잡아주는 섹터가 부재해서 조금 더 쉽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무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까요? 네, 이제는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주가의 절대적인 레벨이 높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만 좀 제한적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상당히 구체화된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이렇게 빠른 순환매가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절대적인 레벨이 좀 낮은 종목들, 그중에서 하반기가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삼성 E&A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E&A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이 좀 아래로 내려와 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이유는 작년 이 대형 해외 프로젝트들에 대한 수주의 부재들, 수주가 사실 잘 이루어지지 못했었죠. 이런 모습들로 인한 절대적인 레벨이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건설주들에 대한 투심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2분기 대규모 사우디 가스공사에 대한 수주로 인해서 작년 아쉬움들을 상당히 좀 많이 달랬습니다. 이 올해에도 하반기에 이 두 건의 이런 대형 수주 프로젝트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당장 몇 월에 나옵니다. 이렇게 특정 시기를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맞추기는 쉽진 않지만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주주 환원책이 삼성 E&A에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가격이 부담이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기관이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E&A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 안에서는 절대적인 레벨이 낮은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해주시면서 삼성 E&A를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가격적인 매력도 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매력도 강력하게 있는 종목이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무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시장 안에서는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 수급적으로 특징을 가지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는지 최우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상황입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는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가장 많이 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줬고 거래 대금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을 했고요. 급락하는 장세 속에서도 오늘 삼성전자는 꿋꿋하게 그 시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KB금융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KB금융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주들에 대한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반응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H현대일렉트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전력 관련 기업들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꽤나 오래 쉬어갔던 업종들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기업들, 헬스케어 기업들 다시 한번 외국인들 수급 붙고 있는데 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조금 더 강력한 거래 대금 실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SK하이닉스입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요. 방산 기업입니다. LIG넥스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삼성 SDI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좀 특징적이고요. 네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정책주인데 오늘 시장에서 무려 10% 이상의 급락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좀 오늘 시장에서는 심각합니다.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 경신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VT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콘투, 그래도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는 매수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화장품 플랫폼 쪽으로도 매수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PSK홀딩스, 네 번째로는 카페24, 다섯 번째로는 테크윙 올라와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그래도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 듯한 현재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2차 전지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매도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엔캠,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 BM. 첫 번째에는 삼천당 제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2차 전지 쪽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안에서의 이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수급은 사실 외국인 수급과 완전 다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네이버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매수하는 것과는 좀 다른 흐름이죠. 다만 자동차 쪽, 완성차 쪽으로는 매도하는 흐름 비슷한 게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함께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굉장히 의외의 기업이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원래
원래 5위권 안에 들지 못한 기업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첫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한제조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효성중공업, 역시나 전력적으로 오늘 기관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지주사 쪽으로 아주 강력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오늘 시장에서 네 번째로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LG 엔솔도 다섯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하나머티리얼즈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시장에서는 알테오젠과 펩트론과 같은 바이오 기업들 강력한 매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미용 쪽의 선택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퓨처캠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종목들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이노스페이스가 가장 첫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VT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10% 이상의 급락 흐름 나타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데브시스터 쪽으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도 흐름 나오고 있고 블루엠텍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아 이노베이션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담는지 덜어내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오후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흘러가는지 그 안에서 어떤 종목 집중해 보시면 좋은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벤자민 투자자문의 신일섭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저희 파이널샷에서 오후장을 단단하게 대비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2시 20분부터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이제 오늘 장부터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참 쉽지 않은 장, 어려운 시장이다 하는 나라 이렇게 딱 소장님이 나와 주셨는데 우선 저희가 한 종목씩 좀 소장님께서 특징 있게 살펴보시는 종목부터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기도 하고 방금 전에 살펴본 외국인 순매수 4위에 등극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급이라면 계속 이러한 상승세 이어갈까라는 기대감 가지고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 HTS로 볼 때는 지금 3위로 나오고 있긴 하네요. 네. 이게 잠정이라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일일치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순매수 39,736주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외국인 순매도를 보면 유한양행,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좀 올라 있거든요. 10위 안에. 그러니까 지금 대형 제약사인 유한양행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약간 사업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서 비교가 많이 되는 셀트리온 요거는 순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매수를 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약간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삼바춤을 춰야 되는데 삼바춤을 춘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좀 삼성바이오 주주분들은 안타까워하고 계시죠. 지금 이 씬에서 모든 게 다 안 간 건 아니거든요. 요즘에 잘 간 케이스는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좀 이따 또 할 펩트론 이런 것들이 잘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란 것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은 플랫폼을 수출하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독점인 거죠. 무슨 신약이라던가 신기술, 신약을 하나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수출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잘 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형 변경 기술이라고 우리가 정맥 주사로 맞는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변환시켜서 예를 들어 머크의 키트로다가 IV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맞기 편하게 베둘레헴을 맞을 수 있는 SC 제형으로 변경시키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항해서 바이오 베터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부각이 되어서 머크랑 독점 계약을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HLB라는 종목이 또 급등했다가 제자리로 돌아간 적이 있었죠. 이거는 끝까지 신약 개발을 주도하는 업체잖아요. 항서제약에 문제가 생겨갖고 항서제약에서 무슨 실사를 나갔는데 FDA에서 나갔는데 뭘 다 찢어버렸다며요. 정확히 사안을 중국에서만 알 수 있겠죠. 근데 언론 보도상으로는 그 연구원이 막 다 찢어버렸대요. 그 실사원 앞에서.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항서제약의 그 문제로 이제 HLB는 다시 연기가 되어버렸고요. 반려가 됐고 그래서 떨어졌는데 아예 움직이지 않은 것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원래 이제 저기로 시작했죠. 화장품으로 따지면 OEM, ODM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CMO, CDMO 이렇게 부르는데 비슷한 개념이에요. 어쨌든 간에 대체 생산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5공장이 내년 4월에 완공됩니다. 지금 이제 한 9개월 정도 남았죠. 근데 이제 돌리기 전에 이미 선 주문을 받아서 공장이 완공되자마자 바로 돌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문이 밀려들고 있죠. 세계적으로 다 부족해요. 우리가 뭐 다른 섹터지만 엔비디아가 팹리스기 때문에 공장이 없잖아요. 설계도만 넘겨두면 되는데 TSMC의 공장이 부족하니까 TSMC가 계속해서 일본의 구마모토현에 짓잖아요, 공장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TSMC 같은 모델이고 엔비디아 같이 팹리스 설계도만 그리는 업체들이 제약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제 연구해서 약은 개발을 했는데 약을 생산할 시설이 없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5공장까지 지금 완공을 하는 것이고 제5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세계 최고의 생산량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기대해 볼 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에피스가 또 있겠죠. 셀트리온이 먼저 바이오시밀러 쪽을 나섰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CDMO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바이오시밀러로 나섰는데 지금 가장 큰 블록버스터가 있죠. 머크의 키트루다. 아까 알테오젠하고도 나왔는데 머크의 키트루다가 물질 특허 만료가 지금 2, 3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알테오젠을 끌어당긴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은 그거를 뚫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삼성바이오 에피스에서 머크의 키트루다. 이 지금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 3상을 동시 진행합니다. 왜 1상이랑 3상이랑 동시 진행되냐면 이게 국내냐 글로벌이냐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동시 진행을 하는데 이 속도가 머크의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회사 중에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누가 먼저 나오느냐가 중요해졌어요. 누가 먼저. 예를 들어서 지금 에브비의 휴미라라는 저기가 자가면역절은 칠화제가 9년 연속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를 하다가 머크의 키트루다가 탈환을 했고 탈환 한 적이 없죠. 머크의 키트루다가 1위로 올라섰어요. 근데 에브비의 휴미라 같은 경우에 암젠에서 암제비타가 제일 처음에 나왔는데 역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선점 효과가 컸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은 뭔가 다른 거를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 바이오시밀러가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다운된 상태예요.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회사가 많아졌어요. 셀트리온이 초기에 참여했을 때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막 90% 할인한 가격으로 마케팅을 치기도 하거든요. 에브비의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는 다 명칭이 틀리지만 어쨌든 오리지널의 휴미라입니다. 오리지널 휴미라를 베낀 것을 다 만드는데 막 90% 후려친 것도 내놓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경쟁력이 누가 먼저 가격이 좀 높더라도 누가 먼저 나오느냐 아니면 뒤늦게 나오면 가격이 낮게 나오느냐 아니면은 가격이 낮게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낮게 했을 때는 뭔가 특이점이 있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여기서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공장 증설하는데 이미 선주문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바이오에피스에서는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를 맨 첫 번째로 깃발을 꽂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 때문에 이 그 월봉에서도 20개월 선이 돌파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 요인들이 좀 많네요. 세계 최고의 생산 시설이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5공장까지 잘 정비될 이후에 그리고 또 바이오시밀러 시장 안에서는 그 처음 선점을 선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선점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지금 상승세 좀 계속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지금 실적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여론도 강력합니다. 이러한 측면 안에서 또 실적은 어떤 성적을 나타나게 될지 이러한 주가 흐름 안에서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은 괜찮나요? 네, 시간 좋습니다. 네. 길면은 잘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 잘 들어보고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동양생명인데요. 역시나 또 수급적으로 잘 받쳐주는 종목이 주가도 잘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기관 투자자 매수세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지 오늘 주가 흐름도 좋은데 오늘 수급은 좀 어떨까요? 네, 지금 아까 전에 본 바로는 기관에서 10위 안에는 못 들고 10위 밖에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지금 또 검색하니까 갑자기 또 안 나오네요. 지금 어쨌든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 지금 갑자기 왜 HTS 이 기관계가 잡히지 않아요. 어쨌든 10위권 약간 밖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상승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근데 이게 사실 인기가 없잖아요. 사실 뭐 동양생명 솔직히 동양생명 보험 가입하신 분은 많은데 동양생명 투자하시는 분 거의 없을걸요. 보험주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늘 또 11.67% 오르고 그리고 저번 달 있죠. 저번 달에 64.40%가 올랐거든요. 생명보험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보기가 힘들어요. 이
이 상황이 네. 그러니까 뭔가 특이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게요. 평범한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보험주가 뭐가 아까 전에 뭐 우리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바이오처럼 뭐가 무슨 계약이 터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계약이 보험 계약이 터지는데 그 보험 계약은 그런 계약이 화끈한 계약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의 인수 레이더에 걸려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금융도 그렇고 우리나라 금융회사들 그러니까 금융지주라고는 다 되어 있잖아요.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막 다 되어 있는데 KB금융 네. 금융지주라고 보통 정말로 꾸리려고 하면 은행, 증권, 보험이 포트폴리오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KB금융, 뭐 우리금융지주, 뭐 지금 하나금융 다 따져보시면은 그 중에 금융으로 할 수 있는 은행, 증권, 보험이 포트폴리오가 다 갖춰진 지주가 있고 네. 덜 갖춰진 지주가 있어요. 근데 우리금융지주는 약점이 보험이 약해요. 보험이. 그래서 우리금융지주가 계속 그 매물을 살펴보다가 처음에는 원래 롯데손해보험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생보사랑 손보사의 차이는 아시죠? 생명보험사가 조금 더 인구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태어나는 사람은 굉장히 적고 그렇죠. 그럼 태어나는 사람이 나중에 크게 되면은 가입하는 보험 가입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오래 살기 때문에 그건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인구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 그래서 동양생명이가 롯데손보를 놓고 다투다가 처음에 롯데손보를 놨는데 손해보험사에서 돈을 너무 많이 불러서 롯데손해보험에서 뭐 3조가량을 원했다고 하는데 우리금융은 1조밖에 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파토가 나는 걸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동양생명으로 지금 눈길을 돌린 것 같아요. 네. 동양생명. 근데 동양생명이 지금 이게 몇 년 전에 중국 기업에 다 인수가 돼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최대 주주를 보면은 다자라이프 인슈어런스로 되어 있거든요. 다자라이프 인슈어런스가 42.01, 그다음에 안방그룹 홀딩스가 33.33. 얘네 다 중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합치니까 75.37이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또 ABL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양생명하고 ABL 생명을 다 같이 묶어서 다자그룹한테 인수하는 방향으로 우리금융이 지금 나섰다. 그 소식 때문에 피인수되는 기업이니까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거예요. 아, 동양생명이 이제 우리금융 지주라는 회사 안에 들어가서 더 큰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명보험사가 저렇게 2달 동안 지금 70% 가까운 수익률을 그러게요. 기록하는 일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또 혹시나 뭐 70% 가까운 수익률이 나와서 와, 얼씨구나 하고 이거를 또 집었다가 그거 있죠. 70% 가까이 움직이다가 이제 갑자기 뭐 한 달 내내 해도 5%도 안 움직이는 다시 원래 스타일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되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요 지금 이슈는 살아 있어서 지금 시장도 좋지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방어주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보험업종이나 유틸리티 업종, 한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영향을 받아서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만약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가잖아요. 그럼 또 이런 것들이 안 가서 그런 것들은 잘 감안을 하셔야 돼요. 역방향을 탈 우려가 있거든요. 소장님 그럼 2달간 70% 가까이 상승을 해준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잘 받쳐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인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네. 이 이슈가 크게 살아있기 때문에 네, 네. 그쪽 지금 관성의 법칙에 따라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죠. 네. 지금 한 10,000원대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10,000원대가 2016년과 17년에 네. 저점이었던 부분이거든요. 아, 여기서 저점이 여기 끄트머리만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가 저점이 깨지면서 고점으로 바뀐 거예요. 만 원대가. 그리고 만 원이란 게 마디지수대잖아요. 네, 마디라는 게 네. 6,000원, 7,000원, 8,000원, 9,000원, 만 원 딱딱 끊기는 자리. 아. 거기는 어떤 뭐 지지선, 저항선이 없더라도 네. 그 마디 지수대라는 그 지수대 자체만으로의 또 지지 저항이 돼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만 원이라는 그 마디 지수대. 왜냐면 4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는 순간이니까요. 그 순간 그리고 아까 옛날에 그 과거가 얽혀 있는 네. 그쪽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는 지금 가능하지 않나. 어, 대신에 RSI 과열 지표는 지금 과열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양생명 역사상 과열권에 진입했던 것이 2015년에 이게 살짝 닿다고 주더라도 네. 딱 2번밖에 없어요. 네. 2015, 2021, 2024까지.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미 과열권이라는 거. 네. 네. 사실 정말 이 종목 기업은 익숙하실 텐데 투자 종목으로는 익숙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힘이 두 달간 70% 가까이 끌어올렸냐 이 부분을 체크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방송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동양생명의 강력한 힘을 체크해봤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정책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예, 그 트럼프 리스크보다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에이지 리스크가 더 우려된다. 이 말을 제가 이제 작년 11월, 12월에 워싱턴 DC에 이제 취재를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취재 하는 과정에서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만큼 그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나이에 대한 어떤 리스크, 그러니까 그 제대로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기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고령이다, 그런 우려가 미국의 좀 민주당 쪽, 그쪽, 그 미국 쪽 전반적으로도 좀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좀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사실 첫 미국 대선 토론에서 이 같은 좀 우려가 더 이제 현실화되고 확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트럼프가 당선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뭐 경제나 증시에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지금 한 주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왔고요. 또 하나 이제 뭐 리스크도 있지만 어떤 기회, 찬스인 내용도 분명히 있다.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그래서 어떤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런 부분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이 있은 후에 사실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도 그렇고 뭐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그리고 종목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책주들이 뭐 급등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증권사에서도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의 대선이다라는 평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우려를 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오기 한 1시간 정도 전에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임원회의에서 이제 당부했던 이제 본인의 이제 발언을 이제 자료로 해가지고 이제 금감원이 배포를 했는데요. 그 메시지를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주목됐는데 첫 번째는 나 이제 그만 안 둔다. 그게 뭐냐면 네. 하반기에도 성과 중심의 인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모두 이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있어라 그런 당부를 해가지고요. 지금 뭐 금융위원장 교체설이나 하마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금감원장은
그 지금 7, 8월 요때 이제 그만두지 않겠다. 그런 거를 명백히 했고요.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주제하고도 관련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안정된 뭐 아주 큰 뭐가 이렇게 대형 사건이 없어서 안정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얘기를 한 게 조기에 촉발된 미국 대선 리스크를 그 리스크 중에 하나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이복현 원장이 왜 이렇게 이제 엄중한 상황으로 얘기를 한 게 8년 전 악몽이 다시 이제 되살아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우려가 이제 그 정부 안에서도 있기 때문인데요. 2016년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제가 이제 세종청사 출입기자로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관가 분위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2016년 11월 19일 날 그 한국 시간 기준으로요. 그때 이제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때 바로 이제 그 미국 대선 트럼프가 이제 결정된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금융위, 금감원이 비상상황실을 가동을 한다고 밝혔고요. 기재부 주관의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24시간 그 가동하기로 했다. 이런 게 내용이 발표가 됐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얘기한 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러면서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를 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이 같은 회의를 주재한 그 분이 최상목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기재부 차관으로서 회의를 주재했고요. 참석자 몇몇 중에 보면은 현재 이제 그 한국거래소 그 정은보 이사장이 그 당시에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8년 전에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현직에 있는 그 뭐 최상목 부총리나 정은보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리스크가 어떤 건지 그런 거를 몸소 실제로 경험해 본 인사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을 거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새롭게 대통령직에 오르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인데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 그때 그런 어떻게 보면 악몽들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좀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이야기해왔던 IRA 법안, 그래서 자동차, 친환경 이런 쪽에 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사실. 우리 한국도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다가 뭐 공장도 많이 세우고 이랬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집권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쏟아부은 돈, 지금까지 시장에서 추정치로 내놨던 매출, 영업이익 다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작년 11월, 12월 워싱턴 DC 취재 갔을 때 그때 들었던 취재했던 내용 일부를 말씀드리면은요. 벌써 한 이제 내년 11월에 뭐 트럼프가 당선됐을 거를 가정을 하고 벌써 한 작년 1년 전서부터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트럼프 리스크를 반영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어떤 리스크냐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됐을 경우에 어떤 뭐 신재생이 어떤 그 줄이거나 신재생 쪽을 아니면 전기차 쪽을 줄이거나 아니면 관련된 뭐 IRA 같은 경우를 뭐 폐기시키거나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작년에 이제 올해치 이제 투자 계획을 짤 때 기존에는 뭐 신재생 뭐 전기차 이런 쪽에 투자를 뭐 한 연간 한 100 정도를 했다면 그거를 그 트럼프 리스크를 감안해서 올해는 한 50에서 한 70 정도 그렇게 좀 줄여나가는 걸 이미 투자에 선반영하겠다 그런 얘기를 취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업과 정부 쪽에서도 이런 시장 분위기를 보면 트럼프 리스크를 반영을 해서 이제 우려가 되는 쪽 그런 쪽에 대한 투자를 이미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IR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지하겠다는 거를 이제 트럼프가 공약을 했고 또 관련돼서 이제 산업연구원이 지난
지난달 9일 날 보고서에 보면은 IRA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후퇴하고 한국 배터리의 투자 위축과 실적 악화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밝혀서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떤 2차 전지 관련 주들에도 좀 투심에도 좀 긍정적이지 않은 좀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처럼 IRA 법안이 만약에 폐기가 되면은 지금까지는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를 사면은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려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내왔던 정책들인데 하루아침에 그게 폐기가 되겠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상원 하원의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아예 완전 폐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사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맞지만 너무 이런 우려가 확실시돼서 2차 전지가 폭락하거나 그런 식의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근거를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이게 그 한국무역협회 이제 재현정 워싱턴 지부장이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전기차나 아니면 이런 쪽을 공화당들이 그 트럼프가 그거를 만약에 아예 폐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었던 걸로 하거나 IRA를 폐기하기 힘든 이유가 공화당이 우세한 그런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이 전기차들이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쪽에 산업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IRA를 폐기할 경우에는 그런 지역의 산업도 같이 죽기 때문에 그게 좀 그렇게 바로 하기 힘들다라고 얘기 나오는데요. 그게 미시간이나 오하이오나 조지아나 애리조나나 그런 데는 그 경합주인 상황이고 또 공화당 우세 지역 같은 경우가 테네시, 인디애나나 아니면 켄터키 등 이런 쪽에 지금 전기차 그런 그 산업들이 지금 밀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합주와 공화당 우세주인 상황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표심 등을 고려해서라도 이런 걸 아예 폐기하진 않을 거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또 미국 의회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문영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이제 IRA가 결국 이제 법으로 규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폐기시키려면은 법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국회 과정에서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이 폐기까지는 가기 힘들다. 근데 다만 일부 이제 그 공화당이 이제 민주당 정책이 IRA니까 이쪽에 대해서 어떤 수정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방식으로 이제 그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과도하게 겁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RA 법안이 지금 당장 그리고 빠르게 폐기되기는 여러 가지 좀 절차가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또 많은 분들이 사실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수출 관련주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이 정말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보다도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악몽을 겪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은 분명히 관세와 관련된 어떠한 악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실제 이제 그 현재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 보면은 2.6%까지 이제 오를 수 있고 현재 지금 내수나 자영업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이런 경제 성장률이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사실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중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그동안에 몇 년 전까지는 중국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제 미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의 수출이 상당히 중요한데 트럼프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 폭탄을 한다 했고 또 기본적으로 어떤 그 보편적 기본 관세를 도입해서 어떤 모든 수입의 어떤 그 10% 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그런 것도 한다고 하고요. 또 이제 보복 관세로 그 무역 전쟁이 어떤 자국의 산업을 그 보호하기 위한 이런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그런 이제 보복 관세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떨지 이렇게 보면 사실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수출에 과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해가지고 보니까 어게인 2017이 되지 않을까. 그때가 뭐냐면 2017년 1월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때였는데 그때 우리나라 2017년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봤거든요. 근데 기사를 우선 찾아보면은 그때 이제 무역
통계 작성 이후 61년 만에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였다 이렇게 나와서 이것만 보면 아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우리나라 수출이 뭐 2017년에 선방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그 관련된 2017년 산업부 자료를 가서 원본을 다시 살펴보니까 거기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수출은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그럼 미국 수출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수출을 보니까 2017년 그 미국 쪽으로 가는 그 대미 미역 수지,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 수지가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 만에 200억 달러를 하회할 정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 쪽이 최대 시장인 대미 그 수출에서 부진했다고 나오고요. 또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 때문에 철강 쪽의 전망도 안 좋다고 나왔고요. 그때 당시 산업부에서 자료에 어떻게 썼는지 보니까요. 미, EU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 보호 무역주의 확산, 중동 정세로 인한 국제 유가 불안 등으로 수출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보면 통화 쪽은 어쨌든 완화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어떤 보호 무역주의나 지금 중동에서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한반도 좀 그 지정학적 위기도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년에 그럼 수출이 과연 2017년처럼 또 이렇게 미국 쪽으로 그 수출이 안 좋아질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출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뭐 화장품에도 관세 부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저희 만약에 한 가지 더 볼 수 있다면 어떤 이슈 지금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저 리스크 쪽만 말씀드렸는데 찬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두 가지 정도만 뭐 보시면 좋을 수 있다고 본 게 요번에 TV 토론했을 때 한국 특파원이 가서 이제 그 트럼프 캠프 쪽 인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에 북한과 대화할 예정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 쪽 이제 그 캠프 관계자가 즉답은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트럼프 1기 당시 북한과 3차례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고 그 당시에 어쨌든 바이든 정부보다는 상황이 되게 괜찮았다. 그러니까 위기 관리를 오히려 트럼프가 잘했고 그리고 어떤 지정학적 위기가 줄어들었다.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지금 뭐 오물풍선도 내려오고 해서 좀 지정학적 위기가 증폭된 상황이지만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어쨌든 2017년, 18년, 19년 상황처럼 남북 경협 가능성이 다시 뭐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관련주가 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트럼프가 공약을 내세운 게 어떤 가상자산 그 관련된 거를 결제를 이제 그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아니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지금 그 우리나라는 허가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게 좀 허가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또 솔라나 현물 ETF도 지금 대기하고 있고 맞아요. 향후에 알트코인 관련 현물 ETF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나라 정책이 좀 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좀 친화적으로 바뀔 그럴 가능성도 있고 7, 8월 중에 지금 금융위원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새 금융위원장이 또 관련돼서 좀 미 대선 관련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다우지수 분봉을 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금융주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가상자산 쪽은 기대를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최훈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우리 상반기 IPO 시장 워낙 성공적인 시장을 보냈기 때문에 이 하반기 IPO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이 우주항공 섹터의 첫 IPO인 이노스페이스가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국내 유일의 하이브리드 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한 업체인데요. 이 상장 이전부터 기대감이 상당했습니다. 공모 청약 경쟁률이 1,100을 뛰어넘는 상황이어서 도대체 어떠한 IPO를 이뤄나가게 될지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장 이후에 시가총액 4,062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더 기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주항공 섹터 안에서는 그 비용이 참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비용으로 이제 다음에 다가올 발사체 생산을 내재화하기 위한 설비를 확충하겠다라는 목표를 내놓기도 했고, 특히나 해외 시장 판로 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금액을 흘러 들어오는 금액을 더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3월에 우주 발사체 첫 상업 발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 투자를 위한 투자 설비나 R&D에 관련된 비용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IPO 공개가 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면서 주가가 예상보다 그렇게 힘차게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얘는 아무래도 이 우주항공 섹터의 특징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우주항공 섹터에서는 이 실탄, 주가나 이슈보다는 실속이 더 중요하다라는 특징이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단기 성과가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국가가 얼마만큼의 재원을 투입하느냐, 얼마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지느냐가 이 단기간의 이슈보다는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꼽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안에서는 이 우주항공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라고 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어떤 이슈가 있냐 그 부분보다 얼마만큼의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있냐 그 부분을 집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상황 안에서 전반적인 항공 우주 섹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투자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항공 우주 분야의 연구개발 계산을 좀 해보면 미국의 100분의 1에 달하는 아주 적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투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 관련 기업들은 어떤 쪽을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이 우주항공 섹터 안에서 뭐 단연 투자가 얼마나 잘 들어오고 있냐 그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겠지만, 당장은 방산과 관련된 우주항공 섹터가 힘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 우주력이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키워드 안에서 움직일 기업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이 있습니다. 당장의 이슈보다는 좀 길게 살펴보시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성장하게 될 것인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장이지만 그럼에도 또 상승 탄력 강하게 가지고 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정민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약 2시간 전쯤에 보니까는 뉴스가 하나 났던데 공시가 나왔습니다. 1조 4,600억 원대의 위탁 생산을 수주를 했는데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어제부터 네. 수급이 좀 강하게 붙고 있던데. 그렇죠. 어제부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급이라든가 일봉의 차트 움직임이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이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이 긍정적이지 않냐라는 관점이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좀 나왔죠. 미국에 있는 뭐 제약회사와 작년 매출의 거의 한 40% 정도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승 흐름이 아주 강합니다. 지금 현재도 뭐 7% 정도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제로 저는 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 상당히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뭐 지지부진한 움직임도 좀 보여줬고, 오히려 지금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뭐 전력 인프라 쪽 이쪽이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동안 제약 바이오 쪽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웠는데, 그 움직임이 어제부터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현재 뭐 공장도 지금 1공장, 2공장, 3공장까지 있습니다. 3공장이 지금 풀 가동되고 있고, 4공장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이제 양산이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5공장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내년 4월 달이죠. 내년 4월 달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뭐 5공장까지 양산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지금 78만 리터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뭐 스위스의 론자라든가 아니면 독일의 뭐 베링겐하임이라든가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회사들보다도 상당히 큰 CMO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내년 5공장이 완성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이제 수주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오늘 뭐 공시 관련된 이슈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실적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도 지금 이제 매출도 상당히 작년에 매출이 처음으로 1조 원 이상이 좀 나왔는데 올해도 그것보다 좀 더 약 10% 정도는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영업 마진율도 상당히 좀 끌어올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에 지금 셀트리온도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뭐 비만이나 당뇨라든가 이런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다. 셀트리온이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들은 분명 제약바이오의 추세 상승 전환을 의미한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한번 관심 가지시고 혹시나 조정을 받는 구간이 좀 만들어진다면 분명하게 포트에 담아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약바이오가 사실 상반기에는 반도체만큼의 인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도 진짜 오랜만에 가는 것 같은데 하반기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은 우리 그때 한번 잘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공장 이야기가 사실 지난해인가요? 2년 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뭐 내년부터 가동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조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유니언 머티리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는 있지 않은데 2,700원대까지 한번 뚫어주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8%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왔고 보니까는 외국인 수급이 좀 붙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때문에 가지고 오신 거였어요? 예, 그것도 있고요. 마켓 무버인데 오히려 지금 하락하지 않고 멈추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미중 무역과 관련된 갈등에 대해서는 지금 뭐 관세 부과에 대한 얘기도 나와주고 있지만은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또 이제 중국 쪽에서도 대응을 할 만한 무슨 카드를 좀 얘기할 시점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내용이 뭐 디테일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히토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히토류 그리고 요소수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된 테마로서 좀 많이 불리는데 특히 이제 히토류의 경우에는 이제 고성능 페라이트 마그네트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원래 이 기업이 특징적인 그 사업을 하는 것은 그 절삭 공구를 만드는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절삭 공구를 만약에 보고 전통적인 그 제조업 쪽을 보신다 하면은 이 기업을 보실 게 아니라 YG1이라는 기업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기업은 테마로서 불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히토류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본다 하면은 지난달 29일입니다. 리창 그 총리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히토류 관리 그 조례 공포에 따른 그 국무원의 명령에 대해서 서명을 좀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조례에는 결국 히토류 자원에 대해서 국가 소유라는 내용이 좀 있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히토류를 점유할 수 없다라고 좀 규정을 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결국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이벤트가 결국은 중국 쪽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기업은 히토류 테마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 부각으로 인한 상승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은 좀 유효한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 하면은 3,100원까지 정도를 좀 목표를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소수 관련된 내용들이 최근에 나오긴 했지만은 그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그 바에 따르면 요소수에 대해서는 지금 베트남 등을 통해서 수입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요소수 테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은 히토류 쪽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동사의 경우에
거를 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100원의 근거는요? 3,100원의 목표가라고 하셨는데. 예, 3,100원대 이상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위에 지금 상당히 좀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유니언도 그렇고 유니언 머티리얼도 그렇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 붙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하반기 시장은 미국 대선이 키워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고요. 실적이 워낙 좋은데 또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 대통령이 되든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이 부분에 있는 기업들은 수혜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뭐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되어서 이제 거의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주잔고도 현재 좀 약 5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도 이제 수주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적어도 뭐 7조에서 8조까지 수주잔고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H투자증권 쪽에서도 뭐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35만 원까지 좀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아무튼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지금 육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송배전이라든가 변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요즘 뭐 신조선가가 워낙 좀 잘 올라가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발주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주력이 원래 선박 안에 들어가는 이제 발전기 전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특화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전력 인프라 회사와는 좀 다르게 두 가지의 장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육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전력 인프라 부분들,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이제 수조원을 지금 현재 지원해서 전력 인프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풍력 쪽도 마찬가지고 다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송배전이라든가 변압기가 없어서 실질적인 발전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발전소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의 움직임들은 지금 지수가 조정을 보여주고 오늘같이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강력한 1조 원 넘는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HD 현대일렉트릭이 이 정도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그만큼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지금 당장보다도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도 추세적인 상승 움직임은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HC현대일렉트릭 차트 보니까 진짜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보통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슈가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기업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우려가 되는 사회적 이슈 하나를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가 곧 떠나간다, 은퇴 시기를 맞이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2차 베이비부머는 1964년부터 74년생으로 지금 일하는 비중의 18.6%를 차지하는 상당히 아주 중요한 세대입니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와는 다르게 아주 활발하게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사회적인 교류도 아주 많다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세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요한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향후 11년에 걸쳐서 차차 은퇴를 할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국내 경제 활동 인구에 아주 큰 차지를 하고 있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 인구로 꼽히고 있어서 이러한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경제적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라는 그 부분이 벌써 우려가 됩니다. 사실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미 위기는 시작되었다라고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현장에서 건설 현장 부분에서 인력난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미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생산직, 설치나 AS와 같은 현장직들은 외국 인력에 의해서 대체가 된 상황이 이미 크게 발생을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 기반 시설의 플랜트 건설 분야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꼽히고 있는 국내 물류의 책임, 화물 운송 분야는 이 외국 인력에게 대체가 될 수 없는
구조가 확인이 되어서 그래서인지 더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2차 베이비부머 시대가 은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현장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위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좀 위기가 확인이 되는데요. 살펴보시면 경제 성장률이나 총 소비력이 감소될 것이다라는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지난번에 1차 베이비부머 시대가 좀 감소를 하게 됐을 때 연간 성장률이 0.33% 하락을 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제 성장률 감소는 물론이고 당장 일할 노동 인력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좀 건설 현장이 이루어져야 될까라는 우려감이 좀 강력하게 듭니다. 그래서 먼저 좀 살펴보시면 좋을 산업 섹터가 바로 건설 업계인데요. 아까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2007년에 산업기술 유출관의 이유로 플랜트 건설 현장에 외국 인력 도입을 금지하자라는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내국인들의 근로자들의 권리를 좀 지켜주는 협약이기도 하지만 이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를 하는데 지금 아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내국인 근로자들이 고령화되고 있고 이에 청년층의 건설 현장 취업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건설 현장의 비용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내국인 근로자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설업계가 지금 직면한 고령화 문제, 이 비용 상승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주가상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정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펩트론인데 오늘 7% 넘게 상승세 62,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 탄력이 아주 가팔랐습니다. 보니까는 4거래일 전부터 22%, 6%, 18% 이렇게 올라오다가 오늘에서는 또 7%의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반정민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게 아마 제가 21일 때, 지난달 21일 때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긴 한데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붙으면서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좀 몇 가지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무리 내용을 좀 찾아봐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기대감이 좀 상당히 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의약품 연구 개발 그리고 첨단 기술 소재 제조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업계에 따르면 이제 동사의 경우가 최근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비만 치료제 그 MTA라고 해서 물질 이전 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 합니다. 근데 이 물질 이전 계약은 기술 이전을 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미국 글로벌 제약사와 1, 2개월 정도 지속형 당뇨 비만 치료제 개발에 통한 그 MTA를 좀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일단은 그 좀 약간은 좀 아직까지 매스컴에 잘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개발하는 이제 기술 중에 스마트 대포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방광기가 굉장히 좀 짧아서 주 1회 등에 자주 주사하는 펩타이드 약물을 통해서 월 1회만 주사가 가능하도록 약효를 좀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술 쪽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가 굉장히 좀 많이 포커스가 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받으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하는데 이게 노보노디스크 그 블록버스터 바이오 의약품 중에 삭센다라고 있는데요. 이게 삭센다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복제약 개발이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좀 어느 정도의 긍정적으로 좀 어느 정도 시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좀 더 연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은 것 같고요. 저번에 좀 얘기를 했을 때 보유자 급등 시 차익 실현 전략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추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비중 축소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펩트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애경케미컬인데 와, 기관 수급이 어마어마하네요. 이 기업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지금 애견케미칼 제가 들고 나온 이유는 뭐 다름이 아니라 지금 나트륨이온 배터리 때문입니다. 나트륨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세대 배터리로서 지금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튬 이온 배터리 가격 대비해서 절반 가격이고요. 그리고 LFP 배터리에 비해서 28%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땅속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자재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간 이제 음극재가 있어요. 음극재가 있는데 그 음극재의 이제 고성능 하드 카본을 개발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개발해서 양산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중국에 보면 이제 CATL이라고 있죠. CATL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내년에 선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아드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를 올해 하반기에 출시하겠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꿈에 그리는 정말 1,000만 원대의 전기차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은 약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애경 케미칼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경 케미컬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수급이 좀 뒤따라오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고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인데 오늘 시장에서 5% 가깝게 상승을 나오고 있습니다. 반종미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환급 서비스 업체긴 한데 지난 한 4월 때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이 급락을 했던 것은 결국은 프랑스 쪽에 대해서 이제 그 텍스 리펀드 사업자 승인이 좀 정지가 된 부분들 때문에 그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사업자 승인 정지는 이후에 좀 진행이 됐긴 했지만은 그게 좀 여파를 받으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 매우 좋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4% 상승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제3자 배정 유상자를 좀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운영 자금에 대해서 약 1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건데 이게 주당 한 3,259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전일 주가를 봤을 때는 그 해당되는 구간하고 좀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3자 배정에 따른 그 분위기를 좀 긍정적으로 연출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은 지금 납입일이 8월 9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납입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납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적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이 기업에 대해서 실적을 논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좀 어느 정도의 그 리스크적인 내용들이나 이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을 때 그때 실적을 좀 논해야지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만 가져주되 관심만 갖되 분위기 반전되는지는 지켜볼 필요는 있기는 하지만 신규 매수 접근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잘 나갔던 기업인데 좀 악재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포트에 매수하기보다는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보고 관망으로 이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반종미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오늘 시장은 또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좀 굉장히 강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제약바이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중요한 계약도 나왔지만은 페트롤이나 인베티지락과 같은 특히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뭐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 기대감이 일단 한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페트롤과 인베티지랩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밸류업 관련된 뭐 세제 지원 발표 이런 이슈가 조만간 곧 발표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KB금융, 신한지주 등으로 인한 특히 금융지주 쪽으로 인한 특히 중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는 종목들이 시간에서 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요. 물론 이제 또 어제 수출 데이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특히 전력 쪽 관련된 변압기 관련 회사들은 계속 2분기 실적 기대감이 계속 꾸준히 좋았던 측면도 있고요. 뭐 최근에 트럼프 관련 이슈도 있으면서 인프라 사업에 대한 그다음에 유망한 하반기 섹터 중에서도 오늘 HD 현대일렉트릭과 대원전선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일단 파이낸텍입니다. 이제 7월이고요. 이제 결국에는 런던 올림픽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리게 될 거고, 일단은 AI용 관련된 이제 폴더블 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에서 이제 거의 유망하게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파이낸텍은 기존에는 이제 내장 힌지 쪽에 대한 부품 생산도 있었지만은 이제 외장 힌지 쪽도 같이 덩달아 이제 판매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KH박텍도 기존에 외장 힌지를 하고는 있지만은 파이낸텍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외장 힌지와 내장 힌지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내년 말쯤에 아이패드 이제 생산 기대감까지 같이 덩달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어느 정도 박스권이나 좀 바닥에 대한 충분히 다졌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3분기나 2분기 때부터 이제 실적으로 이제 베이스를 한 이후에 이제 애플향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 시장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파이낸텍도 같이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이nem텍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워낙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실 폴더블폰 관련주 오늘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이슈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여러 가지 실적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nem텍 이화진 과장님께서 전해주셨으니까요. 오늘 함께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2일 화요일 시장입니다. 오늘도 양시장 모두 마감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낙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될지 양시장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지금 0.8% 하락하면서 2,78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2,800선을 터치를 하면서 이 선을 지켜줄 수 있을까? 오늘 시장 안에서 그 강세를 이어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낙폭이 계속해서 커집니다. 지금 2,781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2%대까지 떨어지면서 저점 828선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1.95% 하락하면서 830선 지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동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가 확인이 됩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장 초반에 매수를 하다가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오늘 지수의 하락세가 확인이 되었고요. 개인 투자자 그래도 홀로 담아냅니다. 4,122억 원의 순매수세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떠할지 코스닥의 수급 동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같은 패턴 보여집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가 확인이 되는데 각각 954억 원, 1,647억 원의 매도세가 확인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거래일째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면서 7월 2일 화요일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2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한 지 이제 2거래일이 지났는데 2거래일 만에 시장이 좀 크게 빠졌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상반기에 좀 크게 올라왔던 업종들 중심으로 오늘 빠르게 급락 그랩이 나왔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희망적인 부분은 지금까지 오래 쉬어갔던 업종들 중심으로 오늘 다시 한번 탄력받았고 여전히 수출주들 그래도 강력한 흐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함께 마감 상황 마켓스핀을 통해서 먼저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 비만 당뇨 쪽 강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움직여줬고요. 실적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K전력 쪽이 1% 이상의 강세 흐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기록한 기업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에머리지 그리고 휴림네트워크스, SY스틸텍 오늘 모두 다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유진테크놀로지 23% 이상 급등세, BK홀딩스 21% 급등세, 메디코스트 21%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떤 기업으로 거래량이 크게 실렸을까요? 대원전선 오늘 거래량 크게 실렸고 일신석재도 오늘 시장에서 3%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량 크게 실렸습니다. 보험업종도 2.6% 이상의 상승세,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력했던 업종, 금융업종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8% 이상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보험과 금융이 모두 다 강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위권에는 증권사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올라왔던 업종인 것 같고요. 그리고 5위 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조선업종인데 시장이 안 좋았던 만큼 오늘 상승업종 5위권임에도 불구하고 0.59%의 하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실적 테마로 봤을 때 에너지 쪽도 강력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0.58% 넘게 오늘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다만 3위권 같은 경우에는 CXL 온 시장에서 약보합권, 사이버 보안 쪽도 0.5%의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랜드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78%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오늘 항공업종도 안 좋았습니다. 0.14%의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그래도 바이오 쪽 괜찮았고 금융주도 괜찮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수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 상황 함께 만나보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 하락하면서 2,78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전히 2,800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제장 대비해서 23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2,800선이 계속해서 저항선이 되고 있습니다. 2,800선에 부딪히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829선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17포인트 이상 빠졌는데 코스닥이 6월부터 7월까지 2% 이상의 하락폭을 보인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대형주들의 흐름은 어땠을지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1위권부터 5위권까지 그나마 삼성 바이오로직스 급등에 따라서 지수가 좀 방어가 됐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6.7%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약 1시 즈음에 다트를 통해서 한 가지 공시가 나왔습니다. 수주 공시가 있었는데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약 40%에 해당하는 수준의 수주를 했다라는 이 공시가 나왔고 이에 따라서 어제장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왔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시장에서 81만 원대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오늘 음봉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SK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빠졌습니다. 1% 이상 하락하면서 23만 2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다만 외국인들의 매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대로 가격을 방어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81,8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시장 참여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오히려 매수 흐름이 나왔고요. 다만 현대차가 좀 아쉽습니다. 4위권에 위치했던 현대차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4위권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5위권까지 빠졌고요. 4.7%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기아가 4% 가깝게 빠졌습니다. 오늘 완성차 쪽이 좀 크게 빠졌고요. 셀트리온 쪽이 강보합권, KB금융이 4.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KB금융은 신고가였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네이버가 신저가 경신했습니다.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는데 보시다시피 2% 가깝게 하락하면서 15만 9,9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다만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오늘 신한지주 보시다시피 3% 이상 강세 흐름 보이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0.28%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닥이 좀 크게 빠졌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 알테오젠 5%, 에코프로 2% 넘게, HLB도 5% 넘게 빠졌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지금까지 1월부터 6월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알테오젠, HLB 쪽에서 급락이 나왔고 또 6위권부터 10위권 함께 만나보시면은 리노공업도 오늘 시장에서 4.6% 넘게 빠졌습니다. 다만 그래도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은 삼천당 제약 쪽으로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크게 실리면서 오늘 반등 나왔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시장에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94,1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7월 2일 화요일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780선, 2800선 계속해서 지켜줄 수 있을지, 오늘 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봤는데 양시장 모두 힘을 잃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내일은 또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어떤 종목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제 좀 오늘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봤습니다. 네. 2800선 안정적으로 안착해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기대였나 봅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찍먹 장세가 지금 그러게요. 장세가 스쳐갔네요. 아닌가 네. 싶은데요. 근데 네. 그만큼 이 2800포인트 선이 갖는 의미가 심리적으로 지금 네. 레벨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날씨가 정말 바야흐로 장마철이구나 싶을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날은 항상 또 증시가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국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와이퍼가 안 보일 정도로 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도 그와 비슷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이 증시라는 게 또 살아 움직이는 생명처럼 계속해서 변동성을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또 날씨처럼 계속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장마철처럼 쏟아내리는 장세도 결국에는 또 다시 안정세를 찾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마치 지금 성장통처럼 굉장히 좀 아픈 그런 시기도 같이 함께 좀 겪어 나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전거래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예상했던 대로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도 강보합권대에서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800선 계속해서 사수하는 움직임이 나올 법했으나 우리 국내 증시가 최근에는 배드 뉴스에는 배드 뉴스로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흥국 시장의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트럼프발 리스크가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조금 치명적으로 작용을 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미국 연방 대법원 쪽에서 이번에 2020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음모를 꾸민 그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 면책 특권 적용 판단을 결국에는 하급식 법원으로 넘기게 됐죠.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 11월 5일 대선 전에 이 결과까지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사라지게 되고 또 지난주 TV 토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첫 그 토론에 승기를 또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와닿았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나라 국내 데이터만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전거래에 나왔었던 6월 수출 데이터 지표도 무역 흑자 수준으로 잘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기도 했었는데 석 달 연속 2%대를 기록하게 되면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상으로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증시는 왜 지금처럼 많이 흔들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호재로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보다 약간의 티클이어도 좀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경향이 지금 시장에 좀 더 강하게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코스피 시장보다도 요즘에 디커플링 되고 있는 게 코스닥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을 저는 좀 지켜봤는데요.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저는 월봉 흐름이 깨지느냐 아니면 지켜주느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단기적으로 오늘 시세가 떨어졌다 이것만 보시는데 사실 이제 추세로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월봉 추세 기술적인 구간들 같이 함께 보시면 월봉 추세가 어떻게 가고 있냐 제가 추세선을 이렇게 지금 작도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어떻죠? 지금 패턴상으로는 삼각 수렴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코스닥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뭐로 잡아야 되냐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올라갔었던 종목군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저밸류에이션의 그런 저PBR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제 수출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급등세가 나왔죠. 근데 보면은 1조 4,600억 원 가량의 또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즉 그 말인즉슨 이제는 제약주를 우리가 성장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적주이면서도 기술 수출이잖아요. 네. 수출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키를 주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쪽으로 또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의 반등에 키를 또 쥐고 있는 건 여전히 제약바이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쏠림 현상이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더 이제 부각이 되는 형식이었고 네. 그 외 종목군들 보면은 금융 관련 기업들, 저PBR 최근에 수혜를 받았었던 금융 관련 기업들이 시세를 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이제 움직임만 나왔고 나머지 수급은 다 죄다 분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수출주들은 최근에 6월 달까지 좀 고점을 만들어준 아무래도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52주 신고가를 갔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를 하락의 시작으로 볼지 아니면 단기적인 조정으로 볼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7, 8월 달까지는 증시 모멘텀이 애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 전략 잡아가실 때 지금 시점에서 너무 무리하게 전략 잡아가시기보다는 관망 포지션 잘 잡아가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나가시라고 참 조언 드리도록 쉽지 하겠습니다. 않네요, 전문가님. 이럴 네. 때 지금이 정말 성장통일지 이런 성장통을 잘 이겨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오늘 시장 위기감에도 작은 불안감에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찌 보면 강력한 섹터도 눈에 잘 안 띄고 정말 많은 종목들이 하락하는 듯한 오늘 시장이었는데 그렇다면 내일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까요? 저는 최근에 가는 종목들이 네. 잘 가잖아요. 그래서 네. 변동성을 좀 주고 있는 종목 중에서 오늘 시장에서 살아있었던 어떤 종목 종목일까요? 중에서 제가 네. 공략을 좀 도와드리려고 오늘 유니셈이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20만 원대를 지금 사수함에 있어서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또 그에 따른 낙수 효과까지 기대가 되는 기업이 유니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유니셈은 스크러버와 이제 칠러를 만드는 기업인데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각 공정 중에서 HVAC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불순물이라든지 하향물이 나오겠죠. 그걸 정제하는 기술을 가진 게 스크러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극저온 상태에서 장비를 또 제공하고 제조를 하는 게 칠러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니셈이 2019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국산화에 계속 나섰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2019년도까지만 해도 스크러버 칠러가 각각 10%대 정도 미만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점유율이 50%대, 40%대를 지금 현재 유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부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는 점에서 관련 모멘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단기 관점으로 보셨을 때 현재 시점에서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인 1,500원 구간대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월봉 흐름상으로 봤을 때 상단 매물대 15,000원
구간대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15,000원 구간대 1차적인 목표 구간 스윙 관점으로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니쌤 오늘도 4%대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상승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은 호흡으로 15,500원 목표가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 안에서는 어떤 흐름일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전문가님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2%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김웅 부총재부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상황과 향후 흐름을 점검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2%대로 낮아졌습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에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2%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진 점이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유가,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20대 상장사 주식 부호의 주식 자산이 8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은 6월 말 종가 기준 상위 20대 상장사 주식 부호의 보유 지분 가치를 평가한 결과 총액은 84조 1,779억 원으로 작년 말 76조 1,256억 원보다 8조 523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증가액 1위는 곽동신 한미반도체 부회장으로 지난해 말 2조 1,347억 원이었던 지분 가치가 3조 8,472억 원으로 증가해 5조 9,818억 원이 됐습니다. 곽 부회장은 지난 3월 부친인 광노건 전 회장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상속받는 등 현재 한미반도체 지분 35.79%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반도체 주가는 작년 말 6만 1,700원에서 지난 6월 말 17만 2,300원으로 179.25% 급등하면서 곽 부회장의 국내 주식 부호 순위도 5위까지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이사,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 등도 올 들어 보유 지분 가치가 1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 지난해 말보다 9,588억 원 늘어난 15조 7,541억 원이었으며 홍라이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8조 2,557억 원으로 2위였습니다. 시프트업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인 6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시프트업은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 2,164곳의 기관이 참여해 225.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3조 4,815억 원으로 코스피 상장 게임사 중 크래프톤, 넷마블, NC소프트 다음으로 시총이 큰 게임사가 됩니다.
앞서 이데일리 TV가 시장 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IPO 전문가 서베이에서 응답자 77.3%는 시프트업 IPO 흥행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이노스페이스가 코스닥 상장 첫날 약세 마감했습니다. 우주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가 공모가 43,300원보다 20% 떨어진 34,450원을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모금은 발사체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설비 확충, 발사체 경량화 및 재사용성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해외 시장 판로 확보, 우수 인력 유치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다중 발사 운용을 위한 양산 기반 확충과 사업 분야 확장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